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차 대신 자동차를 타고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등 도구만 달라졌을 뿐 사람들의 생활과 살아가는 모습은 별다르지 않습니다. 이솝우화에는 신과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쥐연이 되기도 하고 악역을 맡기도 하고 바보가 되기도 합니다. 여우, 사자, 까마귀, 당나귀, 개 등 다양한 동물도 등장하면서 여우는 여우대로, 당나귀는 당나귀대로 이야기마다 고유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당대 인간들의 특성을 동물에 대입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처럼 묘사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우화가 어른이 된 후에 읽은 것은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이솝우화 속에는 인생의 애환과 각주, 인간 심리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으며 그 어떤 고전보다 심오한 삶의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강상구 작가의 50에 다시 읽는 이솝우화입니다. 이 책은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빌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의 변곡점에서 꼭 기억하고 깨우쳐야 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는 방법, 사람들의 원망을 사지 않는 법, 지나친 욕심은 독이다, 자존감 나를 지켜내는 힘이다 등 인간관계부터 나를 다잡아주는 방법, 그리고 성공과 행복까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삶의 지혜를 흥미롭고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를 시험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위선자. 한 위선자가 사람들에게 델포이의 신탁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는 약속한 날이 되자 작은 참새 한 마리를 망토에 숨겨 사원으로 갔다. 그는 신탁수 앞에서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물었다. 그는 만약 죽었다는 대답을 들으면 살아있는 참새를 내놓고 살아있다고 들으면 참새의 목을 내놓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신은 그 의도를 알아채고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든 것이 죽건 살건 모두 너의 손에 달렸구나. 친구란 가깝고 고귀한 사이다. 친구는 나의 장점과 취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남들이 모를 수 있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가 모르는 나의 가치도 찾아주는 존재다. 친구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멀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길동무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친구는 나의 인생관에 공감하고 내가 가는 길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다. 친구는 기꺼이 나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는 오래된 사이라서 나를 잘 알고 있다. 표정만 보고도 어떤 상태인지 금세 알아차린다. 투정을 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는 찾아주려고 애쓴다. 내 마음이 상했을 때는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준다. 그만큼 친구 간에는 거리가 없다. 목욕탕에 가서 벌거벗은 채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즐거워한다. 내 잘못을 보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덮어주고 슬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존재다. 누구에게도 보이기 힘든 마음을 친구에게는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다.
그런데 친구 관계가 나이가 들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20대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의기투합한다.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기세등등하게 행동한다. 대개 30대가 되면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한다.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며 20대의 우정을 되새기며 현재를 격려한다. 세상 물정을 아는 중년이 되면 어떨까? 서로를 비교하며 박수치기도 하고 안타까워도 한다. 가진 것이 적던 20대 때는 무엇이라도 나누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누어줄 것이 줄어든다. 도와달라거나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의 애환을 이해한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졌다가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 다시 만나곤 한다. 그러고는 젊은 시절의 우정을 돌이켜 본다. 그럴 때면 청춘으로 되돌아가 젊은 시절의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친구는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다. 친구는 서로의 어려움을 보고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다. 친구는 친구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는다. 친구는 절망의 길로 떨어지는 친구의 손을 가장 먼저 붙들어 준다. 우화에서 짓궂은 사나이가 감히 신을 시험했다. 신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존재가 아닌가? 친구는 누구인가? 친구에게 시험을 당하면 금세 알아차리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친구를 시험하지 마라. 나를 시험하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친구 되기를 포기해야 할 사람이다. 그저 멀리해야 할 사람일 뿐이다. 가까운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조심하라. 농부와 개들. 한 농부가 날씨가 나빠서 농가에 직거하고 있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농부는 먼저 양을 잡아먹었다. 굳은 날이 계속되자 염소를 잡아먹고 급기야 일하는 황소까지 잡아먹었다. 이를 지켜보던 개들이 말했다. 여기서 달아나야 해. 주인이 함께 일하는 황소들까지 손댄 것을 봐.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겠어. 군인은 적이 진입하면 무기를 총동원해서 맞선다. 병사들은 개인 화기에 실탄을 장전해 언제든지 사격할 태세를 취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할 때는 무장하지 않는다. 개인 화기를 갖고 있더라도 실탄을 장전하지 않는다. 실수로 동료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고 싸울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점까지 보여줄 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서로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은 총칼로 서로를 죽이지 않는다. 다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말싸움은 멀리 떨어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간에 생긴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하라는 속담까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가까운 사람을 해치는 일들은 대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다.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봤다면 미련 없이 떠나라. 가까운 사람을 해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 따위는 안 돼. 내가 하기는 뭐래. 저리 비켜. 내가 알아서 뭐하게. 그래서 어쩌라고. 그것도 몰라. 등이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다. 누구든지 이 말들이 무시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마치 장난삼아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 둘째, 친하다는 이유로 막말을 하는 경우다.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린이 다루듯한 언행을 한다. 숨기고 싶은 과거사를 들춰서 상처를 덧나게 하는 말도 있다. 이는 곧 살아보겠다고 땅을 박차고 나온 어린 새싹을 잘라버리는 일이나 다름없다. 셋째, 예의를 지키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다. 공적인 자리에서 상사의 무능을 공격해서 우습게 만드는 일, 사석에서 부하 직원을 무시하는 말, 나이가 많다고 어린 사람에게 막말을 하는 일 등은 상대를 짓밟는 일이다. 넷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희생시키는 언덩이다. 평소에는 최측근이라면서 실컷 부려먹다가 새로운 자리가 생길 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며 앞길을 막는 것이다. 현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측근의 성장을 막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다섯째, 따돌리는 사람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친한 척하며 챙겨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따돌리는 사람이다. 여섯째,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유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질서를 강조하지만 자기는 지키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은 그 어떤 것이라도 정의라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 좋은 것은 내 것이고 나쁜 것은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 일곱째,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피하의 구분이 없다. 언행에 두서가 없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여론에 휩쓸리며 불리하면 곧 자신을 굽힌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누구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간주한다. 말이 안 통하고 목소리로 이기려 든다. 이러한 사람을 친구라고 믿었다가는 호되게 당하고 만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은 멀리하라. 단지, 흙단지와 구리단지가 강물에 쓸려 내려왔다. 흙단지가 구리단지에게 말했다. 나에게 떨어져서 헤엄쳐. 어쩌다 내가 날 건드리면 나는 산산조각이 날 거야. 가끔 뜬금없이 도와달라며 손을 벌리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직장 상사와 한바탕하고 사표를 냈다며 수입원이 막혀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 말 끝에는 꼭 바로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가 붙는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반복한다. 만나주지 않으면 전화를 하거나 직장까지 찾아와서 난처하게 할 때도 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모자란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손 내민다. 잘 알지도 못하는 선배인데도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한다.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을 찾았는데 수익이 확실히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다. 만나기만 하면 도와달라거나 뭔가를 요구하며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을 정도다. 부탁을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러니 처음부터 매정하리만큼 거절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아무리 부탁해도 속에 경일기라는 생각이 들게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못 들은 채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러한 사람의 4가지 유형을 보자. 첫째, 비교하는 유형이다. 입만 벙긋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얄미운 사람들이다. 누구는 자기가 추천한 증권에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쪽박을 찬 거라며 약 올린다. 자기 남편은 이번에 승진했는데
내 남편은 아직 멀었다며 속을 뒤집고 이번에 넓은 평수로 이사했는데 너는 이 좁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지겹지도 않느냐며 약을 올린다. 누구 아들은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내 아들은 그렇지 못해 속상하겠다며 기를 죽인다. 비교하는 말로 성질을 돋우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 게 좋다. 계속 비교하며 속을 뒤집는가? 그렇다면 똑같이 비교하거나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약점을 캐는 유형이다. 남의 약점만 들춰서 약 올리는 사람들이다. 약점인 그 상처를 건드려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사람마다 보이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 그것이 신체 일부일 수도 있고 과거 행적이나 신분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굳이 사방에 퍼뜨려서 당사자를 난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잊어버리고 싶은 약점을 들춰 기분을 망친다. 이들을 만나면 언제 어떤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지 불안하다. 만약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관계를 끊어야 한다. 셋째, 험담을 하는 유형이다. 입에 무엇이 들었는지 험담을 실타래 풀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말이 험담이 아니라 충고라고 말한다. 없는 사실도 거짓으로 지어내 유익한 정보라 말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과 말을 할 때는 험담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화제를 돌려야 한다. 넷째, 무기력을 주입하는 유형이다. 함께 있기만 해도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힘들어서 앞설 필요가 없다며 중간만 하라고 한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된다며 조바심 내지 말라고 한다. 이들은 도전을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긴다. 현실에 만족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막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진다. 활력을 찾고 싶다면 이 무리를 떠나서 다른 무리에 합세하는 것이 좋다. 세상에는 긍정적으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어디든 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약점만 캐거나 무기력한 사람과 어울려서 인생을 망칠 필요가 있을까? 당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깨지기 쉬운 항아리인가? 그렇다면 쇠항아리 같은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사악한 사람의 호의는 경계하라. 제우스와 뱀. 제우스의 결혼식에 참석한 동물들은 자기 능력대로 선물을 가져왔다. 뱀이 제우스 앞으로 기어오더니 입에 문 장미를 내밀었다. 평소 뱀이 사악하다는 것을 안 제우스가 이렇게 말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의 선물은 받겠지만 내가 입에 문 것은 거절하겠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상경한 처녀들이 보따리를 움켜쥐고 서울역에 내리면 웃음을 띤 사람들이 접근했다. 그러고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꼬드겨서 이상한 곳에 팔아넘기는 일이 많았다. 또는 서울 구경을 갔다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서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서울은 눈 감으면 코 베이는 곳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요즘에도 비슷하다. 역 주변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 인상이 좋다는 등 듣기 좋은 말로 접근해 혹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화를 걸어 택배가 왔는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솔깃한 부동산 투자 정보, 현재 건강 상태와 딱 들어맞는 건강식품, 교통비도 안 될 만큼 저렴한 여행 광고 등 사람을 홀리는 일이 만연하다. 문제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는다는 것이다. 빤한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듣는 것,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월급쟁이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열심히 직장만 다니다가 정년을 마치고 뭔가 해보겠다고 나선다. 그런데 광고에 현혹되어서 모아뒀던 돈을 모두 털린다. 몸담고 있던 세상과 새로운 세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몰라서다. 둘째, 귀가 얇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기 나름의 판단 기준이 없어서 사탕 발림에 잘 속는다. 그리고 대개 경험하지 못한 일에 매료되어 한없이 빠져든다. 홈쇼핑 광고에서 상품이 몇 개 남지 않았다라는 말에 급히 달려들어 손해보는 사람들이다. 셋째,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상황의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속고 나서야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금세 잊는다. 대개 사람 좋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넷째,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소위 착한 사람이다. 아니라고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한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사람들로 승낙하고서 뒷감당을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사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아무리 그럴듯한 제의를 받더라도 덥석 승낙하지 마라.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애매하거나 의심된다면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지인에게 자문을 구해도 좋다. 스마트폰만 켜도 그 자리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속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라. 본전이라도 뽑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가는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셋째, 뒤통수 치는 사람을 경계하라. 어떤 이가 뒤통수를 칠지 판별하기란 어렵다. 다만 평소에 안 친한 사람이 친근하게 접근하면 일단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음을 의심해 보라. 우아에서 제우스는 꽃을 물고 축하하러 온 뱀의 사악함을 알고 있었다. 이 판단은 신이기에 가능했다. 그는 누가 사악하고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알아차렸기에 그 자리에서 뱀의 호의를 물리칠 수 있었다. 신뢰는 튼튼한 바위 위에 쌓아올린 성처럼 견고하다. 그렇게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거짓과 속임수로 쌓아올린 성은 모래 위에 지어진 허상일 뿐이다. 신뢰가 쌓인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 응원해 줄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이 곤란해지면 함께 있던 사람조차 도망갈 것이다. 정직하게 살면서 다른 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면 사악한 사람이 쳐든 위장된 호의의 그물에 쉽게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맹세,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까마귀와 헤르메스. 덫에 걸린 까마귀가 아폴로에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준다면 향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까마귀는 위험에서 벗어나자 자기가 했던 약속을 잊었다.
이후 까마귀가 다른 덫에 걸리자 이번에는 헤르메스에게 재물을 바치겠다고 했다. 그러자 헤르메스는 까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이 못난 녀석, 첫 번째 주인을 저버린 너를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살다 보면 세상이 좁다는 말을 실감한다. 해외여행 중에 생각지도 못한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전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기도 한다. 때로는 이들이 고객이 되어서 만나야 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몇 년간 연락조차 없었던 친구들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넓은 듯하지만 사실 그 어느 곳에서도 지인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세상은 좁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죄 짓고 못 산다라고 말이다. 우리는 휴대할 수 있는 전자기록 장치가 있기에 언제든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각종 소식이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퍼져나간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지구 반대편에서도 금세 알 수 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우아의 까마귀처럼 배은망덕한 일을 한다면 용납이 될까? 까마귀의 행동은 어느 곳에 숨어 있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나쁜 짓을 하고서는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는 갚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용 없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일상은 편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다. 은혜를 갚는 사람은 마음이 홀가분하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다. 그러나 은혜 갚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받은 것을 모른 척하는 사람의 마음은 찜찜하다.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고 눈치를 본다. 약속이나 맹세를 모두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때는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런 방구도 없이 입을 닦아버리는 행위는 신용을 버리는 일이다. 배은망덕의 길로 들어서는 발걸음이다. 거짓 맹세에 익숙한 사람은 약속 어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다며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그럴듯한 말로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한다. 받기만 하고 주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갚아야 하는 것을 아깝다고 여긴다. 그래서 갚아야 할 상황을 의도적으로 미룬다. 바쁘다며 자기가 한 맹세를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맹세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만들어라.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언젠가 보답하겠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라.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활 철학을 세워라.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만일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신중하게 맹세하라. 보증을 잘못 썼다고 평생 고생하듯이 잘못된 맹세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마라.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이 공존한다. 프로메테우스와 인간.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명을 받아 인간과 동물을 만들었다. 잠시 뒤 동물의 수가 너무 많다고 느낀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동물 중 일부를 사람으로 바꾸도록 했다. 프로메테우스가 명을 받들자 사람의 형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
강아지는 주변에 누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소변을 본다. 그런데 사람은 주위에 누가 있는지 살핀다.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할지 망설일 때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일단 참고 화장실을 찾는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배가 고프면 일단 먹고 본다. 먹이가 누구의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 그래서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제심을 발휘한다. 내 것이 아닌 물건에는 손대지 않는다.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시켜도 소용없다. 언제 목욕을 했고 왜 목욕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방금 목욕을 했어도 먹이가 보이면 구정물에 들어간다. 사람은 어떠한가? 어린아이일지라도 깨끗한 옷을 입으면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행동을 조심한다. 그리고 매일 세수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도덕 규칙을 따른다 해도 동물적인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숨겨진 짐승의 본성이 자극을 받으면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착하게만 보였던 이웃이 강도, 강간, 살인 등을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의 자아도 있다. 천사 같은 자아가 있는가 하면 악마 같은 자아가 있다. 평소에 온순하던 사람도 술에 취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면 악마 같은 험악한 행동도 한다. 평소에 사람들을 윽박지르며 주변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악마 같은 사람도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는 돈을 던져주기도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삼가야 할 것은 삼가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마음속에 숨어있던 야수의 마음이 밖으로 튀어나와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프로메테우스는 짐승 일부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들이 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 누구나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짐승 같은 사람이라 생각해서도 안 된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내가 선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와 같을 것이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누구나 천사 같은 사람, 사람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천사 같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프로메테우스가 짐승으로 만든 바로 그 사람일지라도 짐승이 아닌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매미와 여우. 매미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다. 매미를 잡아먹고 싶은 여우는 꾀를 생각해냈다. 여우는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매미의 목소리를 칭찬했다. 그러고는 예쁜 목소리를 가진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고 싶으니 내려오라고 했다. 매미는 나뭇잎 하나를 따서 떨어뜨렸다. 여우는 그것이 매미라고 생각하고는 바로 달려와 물었다. 이 모습을 본 매미가 말했다. 내가 내려갈 거라 믿었다면 틀렸어. 난 여우똥에서 매미 날개를 본 뒤로 여우들을 믿지 않거든. 속칭 야바이 게임을 들어본 적 있는가? 예전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팽이나 주사위를 던져 맞는 번호가 나오면 5배를 얹어주는 야바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확률적으로 게임을 주도하는 쪽이 돈을 버는 게임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결과를 알면서도 혹시나 내게 행운이 오지 않을까 하며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무자르듯 간단하지 않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된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리고 나서야 후회한다. 지식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해도 야바이 게임을 보고 지나치지 못한다면 주머니의 돈은 사라진다. 지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야바이 게임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결코 속을 일이 없다.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 지식보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의 유무에 달려 있어서다. 대체로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귀가 얇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탕 발림을 그대로 믿는다.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것이나 이상한 것에 잘 빠져든다. 마음은 열려 있지만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 둘째, 맺고 끊음이 잘 안 된다. 결단력이 없고 매사에 흐지부지하다. 생각할 여유가 있을 때도 결정을 다음으로 미룬다. 누군가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셋째, 거절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다며 거절하지 못할 이유를 만든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곤란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받지 못할 것이라 염려한다. 반면 속임수에 잘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다. 첫째,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다. 상식을 믿기 때문에 벗어나면 일단 의심한다.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생각한다. 둘째, 냉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아닌 것이라고 판단하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상대가 무안해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절할 것은 거절한다. 셋째, 충고를 받아들인다. 본인의 기준과 다르더라도 이치에 맞으면 깨끗이 승복한다. 자신의 의견을 접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안다. 우리가 속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대방의 말이 진실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명되었을 때 포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그래도 진실일 것이라 믿는 것이다. 데무노 톨스토이는 같은 사람에게 두 번이나 속는 사람은 속인 사람과 공범이다 라고 했다. 그렇듯 계속 속는 사람은 속이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번 속았을 때는 속인 사람을 탓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 이상 속으면 자기 잘못도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속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과 다름없다. 조금만 더 생각하고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판단 자료를 삼는다면 무엇이 속임수이고 진실인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 나타내더라도 위장술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그렇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해보자. 그러면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방의 요청에도 왜라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왜라는 질문에 주춤거릴 것이다. 그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속임수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질문하는 쪽도 대답하는 쪽도 실제로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속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상대의 그럴듯한 계략에 넘어가지 마라. 고양이와 쥐. 쥐가 들끓는 집이 있었다. 고양이가 그 사실을 알고는 집을 찾았다. 그러고는 차례대로 쥐들을 잡아먹었다. 쥐들이 쥐구멍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자 고양이는 쥐들을 나오게 하려고 꾀를 냈다. 고양이는 나무새기 위로 올라가 죽은 신용을 했다. 이때 고개를 내민 쥐 하나가 이를 보고 말했다. 어이, 내가 자루가 된다 해도 나는 내 곁에는 안 갈 거야. 세상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다. 하지만 서로를 죽이는 전쟁터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이런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짓밟는다. 이기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며 뒤통수 치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 집요하게 공격한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 처참하게 매장시킨다. 변명의 루트를 차단해 명예를 회복할 기회조차 막아버린다. 이런 세상에서 이래저래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착하고 부지런해서 남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지만 귀가 얇아 속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런 유형에게 왜 속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럴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해서 계략을 곧이곧대로 듣는다. 친구인데, 친척인데, 이웃인데, 동료인데, 동업자인데 어떻게 그들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 둘째, 매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나름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 그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제안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려는 생각이 없이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이다. 다행히 선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 결과를 나누지만 악한 사람을 만나면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을 망치고 만다. 이런 유형은 상대방의 계략에 호되게 당한 사건도 금방 잊어버리는 게 문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또 고생한다. 셋째, 매사를 귀찮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게으르다. 청소하기 귀찮아서 집안을 쓰레기장처럼 해놓고도 치우지 않는다. 물건을 아무 곳에 놔둬서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런 것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제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에 두기만 하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머릿속도 지저분하다. 끝내야 할 일은 마감하고 버릴 일은 치워야 하지만 시작만 있고 결말은 없다. 거짓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속임수는 지혜로운 사람의 정당한 행위이고 속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무지로 치부된다.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상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첫째,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마라. 관광지에서 지갑을 열어 보이는 것은 소매치기에게 내 돈을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켜야 할 것은 함부로 보이지 마라. 약점이 노출되면 그때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이 된다. 둘째, 상식적인 판단을 하라. 상식이란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이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라.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제안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두자.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묻는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속는 것보다 100배 낫지 않겠는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혼자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르면 무엇이든 물어보라. 당신의 고민을 이미 해결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화에서 고양이는 생쥐를 속이기 위해 죽은 척했다. 생쥐들이 고양이가 죽었다고 판단해서 겁없이 행동했다면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다. 수박의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갛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겉을 보고 속을 알아내기란 어렵다. 한솥밥을 먹는 가족들도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다. 하물며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는 어떻겠는가? 어수룩하게 다가오는 사람이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라.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